자, 이쯤에서 유대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당시 주변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원전 1100년경까지 우리가 내려왔는데 조금 다시 올라가서 기원전 1300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자리를 잡았던 그 무렵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또 평등을 언급했는데 당시 주변에는 그 못지않게 창조적이면서 또 진취적인 성향의 민족들이 가까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중해 동부 지역이죠. 자, 바로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 사고방식이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진보적이고 또 개방적이었어요. 해외로 나가서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 서양에서는 어딘가를 정복하는 걸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겼어요.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오히려 장사 같은 건 속임수 아니냐라고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이나 이스라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는 부보다는 교역을 통해서 부를 증진을 시키는 것을 더 추구했어요. 게다가 육로뿐만 아니라 해양로를 개척할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페니키아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한참 뒤에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이제 해양 진출에 합류를 하고 그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고 또 협동도 하고 때로는 적대시도 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는 결과를 얻어요. 한편으로 보면 군주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국가가 군주 중심이면 개인은, 백성은 사실 그냥 종속되어 있을 뿐이죠. 애초에 내 것이라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개인의 삶이 중요시 되면 인간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의 축적을 필요로 하게 돼요. 하고 싶은 걸 해야만 하는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개념은 자본주의를 이루는 그리스 또 히브리 사상의 근간이 됩니다. 자, 페니키아인들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가나안 땅 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페니키아라는 말은 사실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그냥 가나안 사람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인 하면 어떤 특정 민족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아람인이나 뭐 일부 이스라엘인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 당시 페니키아예요. 해안가였고 뒤로는 해발 3,000m 높이의 레바논 산맥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일찍이 바다 쪽으로 진출을 했던 거예요. 인근 지역하고 교역을 하는데 주로 바다를 통해서 거래를 했던 것이죠. 주 품목은 천일염, 올리브, 포도주, 유리, 염료, 목재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기후와 토양을 가려요. 때문에 이것들을 가진 지역과 갖지 않은 지역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소금, 올리브, 포도, 유리, 염료, 목재 이런 것들을 팔고 대신에 구리, 토기, 곡물, 파피루스 이런 것들을 구입해 옵니다. 먼저 소금. 페니키아인들은 바다에서 소금을 수확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서 얻는 그 천일염을 생산했던 거예요. 그 당시 중국은 바닷물을 토기에다 넣고 불을 지펴서 소금을 생산할 때였단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의 사해 또 그 밑에서는 계속해서 소금이 널려 있긴 했지만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비쌌는데 그러니까 순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페니키아산 천일염은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려나갈 수가 있던 거죠. 소금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소금이 금보다 비쌌어요. 멀리 잉글랜드까지 갑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원양 해양도 따라서 발달하게 됐던 거죠. 다른 상당의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흐리고 또 비가 자주 오는 곳에서는 소금 생산이 잘 안 되죠.
소금을 아무 바다에서나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닷물의 소금은 한 2.5%, 다른 광물이 약 1% 정도가 들어있어요. 천일염을 얻으려면 물을 빨리 증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기후가 덥고 건조해야 돼요. 한 해 연평균 기온이 섭씨 25도 안팎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비가 적고 주변에 큰 산지가 없어야 돼요.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 되고. 갯벌이 넓고 적당한 또 간만에 차가 있어서 계단식 염전을 꾸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이 맞는 지역이 의외로 없어요. 지중해 연안 일부, 인도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한국 이 정도. 옛날에는 지하에 묻힌 암염층에서 소금을 파내는 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폴란드 같은 데 가보면 비엘리치카라는 곳에 굉장히 거대한 소금 광산이 있는데 11세기에 발견한 거예요. 수만 년 전부터 오랫동안 바다였던 곳인데 이후엔 소금만 남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곳을 몰랐죠. 아무튼 독일, 러시아, 미국에도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안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축복받은 기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염전 소금은 소금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땅속에서 얻는 거예요. 자, 페니키아가 무역을 나가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이 활발한 곳은 도시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뉴욕도 마찬가지죠. 역사 속에서 해안가 도시들, 발달한 해안가 도시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당시 해안가에 발달된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티로, 시돈, 베리투스, 비를루스, 우가리 등의 그런 연안 도시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런 도시들이에요. 도시 국가들로 발전해가고 주변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는 딱히 무력으로 저항하지는 않고 그 속국으로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 나갑니다. 종교나 문화에는 적응하기도 하고 동화되기도 하고 동시에 영향을 좀 끼치기도 해요. 그래서 서양 문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 문명에서 결국은 페니키아 문명까지 가요. 자, 티로와 시돈은 성경에도 자주 언급이 되죠. 예수님도 티로에 방문을 하셨었고 거기서 마귀 들린 소녀를 치유하셨다고 하죠.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한테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여인이 바로 티로 사람이에요. 산상수훈 때도 많은 사람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왔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적대시했다. 바알신을 모시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페니키아의 해상 교역이 더 활발해지고 교역 거리가 더 멀어지면서 그쪽 현지 항구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곳인데,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몰타 왼쪽 티니스 옆에 까흐타주 영어로는 카르티지라고 있죠. 여기에요. 나중에는 페니키아 본국보다 더 잘 나가는 도시가 돼서 지중해 아주 최대 부자 도시로 명성을 떨칠 정도까지가 돼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테지만 기원전 3세기 로마를 침공했던 영웅 한니발 장군이 바로 이 아프리카계 페니키아인이었어요. 결국은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놓고 결전을 벌이다가 패하죠. 카르타고에서 더 나가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이베리아 반도 해안을 거치고 브리타니아의 코르누올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청동의 재료인 주석을 가져왔던 거예요. 이 무렵 기원전 11세기 가디스라는 페니키아 식민 항구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카디스가 되는데, 카디스 서유럽에는 최초의 도시인 거예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콜럼버스가 이 카디스라는 도시의 항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스페인의 최대 무역항이었어요. 페니키아인들은 이 카디스가 자리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 지역을 사판이라고 불렀어요. 사판. 나중에 라틴어로는 히스파니아가 됩니다. 히스파니아. 그래서 에스파냐라는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어식으로는 스페인이죠. 스페인. 사파는 페니키아 말로 토끼가 많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토끼가 많은 땅. 지금도 이베리아 반도에는 올리브 또 도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토끼랑
다람쥐도 많아요. 스페인 대표 전통 음식 중에 빠에야라고 있죠. 빠에야 아시죠? 발렌시아라는 곳이 원조인데 전통적으로는 이 넓은 판 냄비에다가 장작을 떼고 토끼 고기를 썼어요. 바르셀로나나 뭐 다른 관광지에서는 뭐 해물 빠에야, 먹물 빠에야 뭐 되게 많은데 종류가 지금도 많이 먹지만 옛날 사람들은 당시에 흔한 토끼 고기를 즐겼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페니키아는 여러 도시에 식민 도시들을 건설했고 지중해 해안의 거의 모든 항구를 오갑니다. 원주민들에게는 교역을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치고 포도나무랑 올리브나무도 갖다가 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리스에서도 포도주가 생산이 됐던 거예요. 자, 포도주 우리가 와인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200만 년 전으로 보는데 포도나무의 역사는 700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해요. 포도가 떨어져서 위에 붙어있는 그 효모와 포도 알의 당분이 같이 자연 발효된 액체를 마셔보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후에 농경시대로 접어들면서 포도나무 또 와인 생산이 발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모든 종류의 술의 기원을 보면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생산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됐고 이집트로 건너왔고 그리스로 갔고 로마 시대에 가서 전성기를 이룬 겁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로마의 세력은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에 유럽까지 퍼져나갔죠. 바로 이때 프랑스에까지 포도주 생산법이 전해져서 지금은 와인 최고 국가가 된 것이죠. 그 옛날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좋은 와인 같은 경우에는 5리터의 황소 한 마리 값까지 나갔다고 해요. 자,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장사하느라 고향을 오래 떠나온 페니키아인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집에다가 안부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편지를 쓰고 싶었을 테고. 자, 문자가 필요했던 거죠.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랑 수메르의 설형 문자, 쐐기 문자를 발전시켜서 페니키아인들은 효음 문자인 알파벳 문자를 최초로 쓰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모양을 그리는 상형 문자가 아닌 음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내요. 바로 편지를 길게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언어인 것이죠. 또 계약서를 많이 써야 하는 상인들에게서 만들어진 언어인 거예요. 페니키아 문자는 최초에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발명이 되고 지중해 연안으로 전파돼서 훗날에는 라틴어 문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페니키아어 알파벳하고 라틴어 알파벳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유리를 최초로 또 발명해요. 땅에서 어떤 휘발성이 있는 토양을 가져다가 이렇게 연료로 쓰곤 했었는데 어떤 특정 모래랑 같이 이렇게 불에 넣었다가 좀 투명하게 굳어진다라는 걸 발명하게 된 거예요. 자, 페니키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인들이 붙여준 거라고 그랬죠. 포에니키스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자색의 사람이에요. 자색의 사람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자색 염료가 굉장히 비쌀 때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비싼 자색 옷을 아주 쉽게 다들 입고 다니더라는 거죠. 자, 염료 산업 초기에는 주로 식물에서 추출한 물감을 썼었는데 햇볕을 받고 또 물에 빨다 보면 쉽게 색이 바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질 좋은 물감을 개발하다 보니 동물성 염료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돈에서 자주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 그 소라 내장의 특정 부위에서 분비액을 추출해내서 썼는데 굉장히 귀했어요. 약 1만 개의 뿔고둥에서 한 1g 정도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금보다 비쌌던 거예요. 자색 염료가. 고대 이후에도 나중에 중세로 가면 자주색은 추기경이나 왕의 색깔, 또 최고의 영광을 의미했어요. 교황님이 흰색을 입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1566년 비오 5세 교황이 처음 흰색 수단을 입었는데 바로 본인이 도미니코 수도회 출신이라서 그냥 수도복 색깔을 킵했던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훗날에 페니키아의 자색 염료 만드는 그 비법이
비잔틴 제국으로까지 전승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아주 철저하게 그 비법을 아주 철저하게 보존을 합니다. 어찌나 철저했던지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망하면서 이 비법도 그냥 사장돼 버려요. 이후에 황제나 추기경이 색이 자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색 만드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추기경은 붉은색 옷을 입어요. 그냥 일반인들은 붉은색 옷을 입거나 사용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중세까지도 이 서구 사람들은 붉은색 옷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예우를 하는 의미로 레드카펫을 까는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천일염, 포도, 포도주, 올리브 나무, 염료, 유리 공예, 도자기 등은 비교적 부피가 작으면서 비싼 것들이었고 교역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죠. 환금성이 좋은 물품들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페니키아인들의 위협으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프리카 일주 항해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브롤터 해협을 장악하고 그 활동 영역을 대서양까지도 넓힙니다. 기원전 600년경 페니키아 선단이 3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대륙을 일주했어요. 홍해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동해를 따라 내려갔다가 대서양을 타고 올라와서 다시 지중해를 거쳐서 돌아왔어요. 이 항해를 기록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역사가가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를 타고 리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의미하는 거죠. 리비아를 돌 때 태양이 그들의 오른쪽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을지 몰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 서쪽에서 떴다는 얘기예요. 해가 서쪽에서 떴다. 자, 남반구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역사학자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일이 역설적으로 그 옛날 페니키아인들의 아프리카 대륙 일주를 입증하는 증거로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훗날에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일주를 성공하고 그 아래에서 희망봉이라는 곳을 찾고는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게 1497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페니키아인의 아프리카 일주가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페니키아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9세기 아시리아 세력이 커지고 페니키아는 점점 힘을 잃어요. 아직 이 강의에서 안 간 부분이지만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페니키아의 티로도 종말을 맞아요. 이후에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기원전 4세기 그리스가 성장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시도는 그 속주가 됩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 식민 도시였던 카르타고가 나중에는 페니키아보다 더 발전한다고 했죠. 알렉산더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러고 나서는 기원전 64년 한니발이 로마에 패하고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시리아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판관 체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당시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페니키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락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